그런데 거기 이 끝에 말이에요. 선세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선세금이 이런 거야. 선세금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건물을 임대를 하는데 말이에요. 2016년하고 2017년 2년을 임대하는 거야. 2년을 임대하는데 어떻게 임대하냐면 원래 1년 임대료가 1억이에요. 이렇게. 예? 1년치의 임대료가 1억이라고 가져갈게요. 그러면 2년을 임대하면 2억이잖아. 그죠? 오늘 계약했어요. 1월 1일 날 계약했어. 계약하면서 2억을 갖다가 한꺼번에 받았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2년치 임대료를 계약과 동시에 받았어. 야, 너무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봤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걸 우리는 선세금이라 그래. 미리 받았다 이 말에 월세를 2년치를 미리 받았어. 얼마나 좋아 지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득세, 세금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10년도 소득은 언제 신고합니까? 2017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죠. 이때 확정신고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한다 이 말이에요. 이 확정신고할 때 과연 2억을 신고할 거냐 아니면 2016년도 거인 1억을 신고할 거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실제로 받은 건 2억인데 당연히 2억을 해야지. 뭔 얘기야? 2016년 거는 1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해야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의 정답은 뭐냐? 1억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세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세금에 대해서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연도 합계액을 총수익금액으로 한다. 각 연도 합계액으로 하는 건 뭐예요? 그 해 것만 하라 이 말이야.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남원에 관리비 있습니다. 관리비. 이제 건물을 관리할 때 관리비 들어가잖아요. 그죠? 관리비. 근데 관리비는 말이에요. 거기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사업자가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구분징수하거나 임차인에게 직접 부담하게 한 거는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가 관리비라는 게 뭐예요? 관리비. 내가 건물 갖고 있다 그러면 건물 갖고 있으면 뭐예요? 전기료 내야지, 수도료 내야지, 뭐 상하수도 요금 내야지, 건물 망가지면 또 고쳐야지, 또 그 뭐 경비 아저씨 월급 줘야지. 이런 게 다 관리비라고. 그 관리비 건물주가 내는 게 아니에요. 관리비도 세입자한테 다 받아서 내. 근데 그 관리비를 어떻게 구분징수하거나 직접 부담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입자한테 다 받아가지고 냈다는 얘기야. 이 건물주가. 그러면 건물주의 여기 수익금액은 0이죠? 건물주가 수입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관리비가 1억 나왔어요. 그러면 세입자들한테 1억을 다 받아. 그래가지고 대신 내줬어 1억을. 그러면 건물주가 가진 건 없잖아. 그래서 수익금액은 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관리비는 우리가 이제 관리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관리비가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실무적으로 관리비는 실비정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평당 관리비 개념이 있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제 실무적으로 실비정산이라는 것은 지금 본 거야. 세입자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내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주가 내는 건 하나도 없어. 이번 달에 관리비 1억 나왔다 그러면 세입자들한테 그 임대 면적에 따라 다 안분 계산해가지고 당신 얼마, 당신 얼마, 당신 얼마 해서 쫙 받아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주가 수입은 하나도 없는 거죠. 평당 관리비는 뭐냐면 처음에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서에 이렇게 써요. 월 임대료 1,000만 원. 그리고 관리비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아예 계약하는 거야. 그러면 전기 수도를 얼마를 쓰든지 간에 한 달에 50만 원씩 내는 거야, 그냥.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세입자들한테 그렇게 한 달에 누구는 50만 원, 누구는 40만 원 이렇게 쫙 받았을 거 아니야. 다 받았더니 1억 5천만 원이야. 근데 관리비 이번 달에 내야 될 게 1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받은 돈은 1억 5천이잖아요. 이게 1억 5천이에요. 근데 실제로 낸 건 얼마예요? 낸 거는 1억 냈잖아. 그럼 얼마 남았어요? 5천 남았죠. 그래서 5천은 건물주가 이렇게 수입이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재에 나온 건 이거지요? 이렇게 나오면 수입이 아니죠. 뭐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받아서 대신 내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제 수입이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답안에 간주임대료 있습니다. 이제 요거죠.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임대료로 간주한다. 원래 임대료가 뭐야? 이거잖아. 임대료가 뭐예요? 월세입니다. 이건 월세도 아닌 것이 월세로 간주한다는 얘기야 지금. 임대료도 아닌데 임대료로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야. 우리가 이제 상가나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세입자한테 월세도 받지만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럼 보증을 받으면 이 보증금을 받을 때 세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증금을 받아서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에 예금했다고 보는 거야. 아, 난 예금 안 했는데요? 안 해도 했다고 봐. 그래서 예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정기예금에 예금하면 이자 나오죠? 그 이자도 임대료로 보는 거야. 그래서 소수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예금 안 하면 너무 억울하다, 그죠? 억울해도 할 수 없어. 그 가세, 그게 간주임대료야. 그래서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보통 이게 우리가 임대소득을 세금을 시험 문제 내면 간주임대 얘 때문에 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물어보려고. 간주임대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간주임대료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하고 장부 기장을 안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장부 기장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추계로 세금을 신고한다는 얘기죠. 기장 안 한다. 여기에 따라 간주임대료가 달라. 이거 중요해요.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예. 장부 기장할 때, 기장 안 할 때 간주임대료 차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기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장할 때와 기장 안 할 때를 가만히 보면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요거 하고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죠. 이 두 개 마이너스 되는 게 없어지면 밑에 거 나와버리죠. 그래서 기장할 때와 기장 안 할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 마이너스 두 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잖아요.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시험 문제를 이제 쉽게 내면 홍길동이가 기장하고 있다, 홍길동이가 기장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줍니다. 근데 시험 문제 어렵게 내면 이렇게 안 줘요. 어떻게 들으냐?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뭐예요? 세금 적게 나오게 세금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로 계산할지 이걸로 계산할지 안 가르쳐줘.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이 문제는 출제해라구만. 기장했는지 안 했는지 안 가르쳐주니까 간주임대를 못 구하겠네. 이래서 과당이야. 그냥 찍어버리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위와 아래의 그림이 똑같잖아. 차이점은 두 개밖에 없죠. 이 두 개는 차감이 되잖아. 그 얘기 뭘 의미합니까? 이 금액은 작고 이 금액은 클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당연히.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잖아,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잖아. 소득은 작을수록 세금이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 절세하려면 어떻게? 이 작은 걸로 가야죠. 그래서 세부담 최소하라 그러면 기장한 걸로 하라 이 말이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져서 공부 다 한 사람이 틀려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가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자 배당을 차감하고 있죠? 여긴 차감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말해요. 은행에다가 예금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 주겠죠? 이자 그냥 안 주죠? 이자에 대해서 15.4%를 원천 징수하고 줍니다. 그럼 그 이자는 은행에서 이자 소득세가 과세됐는데 부동산 임대료, 간주 임대료가 또 과세되잖아.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잖아.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 과세되고 임대사업소득이 또 과세됩니다. 이중과세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차감하는 거야. 차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동산에서는 과세 안 할게.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너는 은행에서 과세됐으니까 우리 부동산에서 과세 안 할게. 이래서 빼준 거야. 근데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긴 차감이 없잖아. 이자 배당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소득세를 추계로 계산하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됩니다. 은행에서 한 방 맞고 부동산으로 또 한 방 맞고. 그죠? 이거 먼저 봤습니다. 이게 어렵게 나오면 이런 이론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죠. 이 보증금 적수에서 보증금은 이제 세입자한테 받은 돈이잖아요. 이 적수는 뭐냐면 임대일수야. 내가 임대를 며칠이나 했느냐, 그 임대일수가 적수입니다. 그 다음 건설비 상당, 건설비 상당액이라는 것은 건물분의 매입가액입니다. 건물분. 우리가 건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건물분하고 토지분이 합쳐져 있는 게 이게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건물분. 뭐가 없어요? 토지분은 빠진 거야. 토지분 빼고 콘크리트로 쌓아 올린 건물분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쌓아 올렸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건설에 들어간 비용의 상하예요. 제목에도 이렇게 써 있죠? 콘크리트를 쌓아 올리려면 건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건설비 상당액이야.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무조건 주어집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은 시중에 기준금리가 바뀌면 바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애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무조건 줍니다. 줍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시냐면 쭉 보시면 밑에서 7번째 줄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이렇게 나오죠. 이거 얘기하죠.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토지가액은 제외,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 이걸 건물분이니까 토지가액 제외됐어요. 자본적 지출 포함. 그 다음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보증금 운용수입이란에서 나온다. 그 밑에 줄에 수입이자 할인료 및 배당금 합계. 이거 얘기했죠. 이자와 배당. 요거. 그러면서 가로 안을 조심하셔야 돼. 저축성 보험 차익 포함이다. 저축성 보험 차익이 이자 소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뭐예요?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유가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을 얘기하는 거야. 주식이나 채권을 팔았대. 팔면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으로 가잖아. 우리는 이자나 배당소득만 차감하는 거지 양도소득은 차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외된 거야. 이거 그냥 무턱대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양도소득이라 차감 없어졌구나. 제외구나. 우리는 이자와 배당만 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시고 4월의 사례 다음 페이지 이거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상가 임대부를 운영하는 나우천세 2016년에서 부동산 임대사업 총 수익 금액이 얼마냐? 이거 구하래죠? 이거 구하랍니다. 그죠? 맨 처음에 임대를 먼저 볼까요? 지금 임대를 두 개 하고 있네. 임대를 1층과 2층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1층 보니까 월 임대료 150만 원인데 임대 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내내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1층이 150만 원 곱하기 12달이 되겠네. 1년 내내 임대했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2층 보시면 임대료 100만 원인데 역시 1월부터 12월 1년 내내 했네요. 그래서 100만 원에 12달이 되겠습니다. 이거야 가뿐하게 끝났네. 그 다음 관리비 있죠. 한 달에 40만 원씩 받고 있네.
그죠? 아, 이러면 뭔가 좀 남겠다, 그죠? 세입자한테 40만 원 벌써 30만 원만 냈으면 10만 원 남는 거죠. 80 냈네. 그죠? 80만 원 받았는데 12달 있죠? 1층하고 2층 40이니까 80 받았어요. 이제 중요한 거 이거잖아. 얘 때문에 내는 거예요. 간지 임대료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장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없으니까 양쪽 다 구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1층의 보증금 보죠. 이거 먼저 보죠. 보증금 적수. 1층 보증금이 4천입니다. 여기에 임대일수가 1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수니까 곱하기 365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층의 임대 보증금이 3천이네요. 여기에 임대가 365일. 이거 조심하셔야 돼. 월세는 달로 하지만 적수는 일수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설비 상당히 구해야죠. 이게 뭐라고요? 건물분의 매입가액이야. 한번 보죠. 얼마 주고 샀는지. 가로 2번 보시면 위 상가는 2003년 10월 1일자로 3억 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그 3억 중에 토지가 2억 5천이다. 우린 토지는 관심 없죠? 건물분만 관심 있잖아요. 건물분이 얼마란 얘기예요? 5천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건물분 5천만 원에 적수 곱해야죠. 365.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우리 교재 1.8%. 이건 굳이 암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배당 차감해야죠. 가로 3번에 위 임대보증금 7천만 원을 2016년에 주식에 투자해서 50만 원의 배당 수익과 2천만 원의 주식 매매 차익이 남았다. 일단 배당이 50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매매 차익은 뭐예요? 사고 팔아가지고 이익 냈다니까 이건 양도소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자 배당만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은 차감하시면 안 됩니다. 끝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 이게 정확하게 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부기장 안 했을 때 해볼까요? 요거 보증금 적수 이게 이거잖아. 여기다 얘하다가 1.8% 이렇게 곱하면 이게 얼마나? 126만 원. 이렇게. 당연히 장부기장 할 때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죠. 두 개 더 뺐으니까.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그다음 18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89페이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서는 요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190페이지에 감가상각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감가상각비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해요. 내가 이제 건물을 갖고 있다. 건물을 갖고 있다. 그럼 세입자한테 이렇게 받을 거 아니야. 그죠? 받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장 큰 고민이 얘야. 이 필요경비가 없네. 내가 임대업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월세 들어오잖아요. 뭐 건물 망가지고 가면 관리비 들어가는데 관리비도 세입자한테 다 받아내잖아. 지금. 건물 집세에서 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필요경비가 작으면 소득금액이 커지면서 소득세 왕창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고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이. 이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네. 이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지금. 그래서 고민하는데 이 경비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감가상각비야. 이 감가상각비라는 건 뭐냔 말이에요. 내 건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잖아. 그죠? 건물이 뭐 항상 깨끗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가지고 노후화되면 언젠가는 건물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목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 건물을 새로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40년 동안 이 건물 지을 돈을 모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통장에다가 40년 동안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 나중에 40년 후에 새로 지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돈도 없는데 누가 모으려고 그러겠어? 그래서 국가에서 혜택을 줍니다. 당신 이 건물 지을 돈 40년 동안 모아. 그래서 통장에 모으잖아? 모으는 것만큼 우리가 감가상각비라 그래가지고 이걸 비용으로 처리해 줄게. 비용 처리해 주면 어떻게 돼요? 비용 커지면
소득 금액 작아지고 세금이 줄잖아. 그래서 통장에다가 건물 지을 돈을 이렇게 저축을 하면 그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해가지고 소득세가 절세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비용 처리하면서 통장에 돈은 안 모아. 이게 현실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비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새로 지을 걸 대비해서 돈 모으라는 거야.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건물을 갖다가 다 부서질 때까지 끝까지 갖고 있다가 새로 짓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중간에 팔아먹죠. 건물을 중간에 양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신의 대가가 따릅니다. 비용 처리해준 이유가 뭐예요? 새로 지으라고 비용 처리해줬지. 누가 팔아먹으랍니까? 팔아먹으면 배신의 대가가 따라요. 만약에 내가 건물을 팔아먹는다. 그럼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차감하고 기타 필요비 차감해서 양도차익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건물을 100억에 팔았다. 근데 옛날에 내가 이 건물 80억에 산 거야. 80억에 샀는데 100억에 팔면 차익이 20억 남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감가상각을 그동안 얼마를 했냐면 50억을 한 거야. 계속 감가상각을 해서 50억을 그동안 비용 처리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50억 비용 처리한 걸 요 취득가액에서 전부 차감하셔야 됩니다. 그럼 80억에서 50억을 차감하면 어떻게 돼요? 취득가액이 30억이 돼가지고 이게 20억이 아니라 70억을 양도세로 과세되는 이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이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팔아먹을 때 보복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내가 양도세를 소득세를 줄이려면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그죠? 예에서 이익을 보든지 예에서 이득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야. 둘 다 이득을 볼 수는 없잖아요. 소득세 줄인다고 비용 처리하면 나중에 팔아먹을 때 이거 박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아먹을 때 요거 그대로 인정받으려면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둘 중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서 하라 이 말. 그러니까 190페이지 보시면 첫째 줄에 감가상각비로서 각 사업연도의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도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양도차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얘기죠. 취득가액에서 얘를 차감해서 80에서 30억. 예. 그럴 때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둘 중에 유리한 방법 선택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오니까 한번 봤고. 그다음 밥원에 수선비 있습니다. 우리가 수선비는 건물이 이제 망가지면 고치는 게 수선비 아닙니까? 예, 수선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 다음 단락에 반면에서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이게 건물이 망가지면 고치는 그 비용 자체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둘로 나누는데 이 차이가 뭐냐? 자본적 지출은 말이에요. 내가 건물에다가 돈을 지금 썼잖아요. 돈을 쓰는 순간 내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 이게 자본적 지출이야. 수익적 지출은 내 건물에다가 돈을 썼는데 건물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어. 이게 수익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회사 그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 유리창 하나 갈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유리로 갈았어. 우리나라 건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유리창 갈았다고 건물가 올라갑니까? 이게 수익적 지출이야. 그럼 바로 비용 처리입니다. 그런데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우리 건물이 좀 낡았어요. 그래가지고 30억짜리 건물인데 10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 그걸 번쩍번쩍하게 아주 그냥 다른 건물 만들어 버렸어. 건물 가격이 올라가죠? 이때 그 10억 들인 게 자본적 지출이야. 그럼 건물 가격이 올라가잖아 지금.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건물 가격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은 건물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권형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